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미 접종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로서의 효과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양책이 그 공간을 메우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을 보게 되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준이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로서 줄기는 했지만 연내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시장에 매력적으로서 작용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양책과 함께 국내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시장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서부터 따져서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11월 초, 10월 말 대비해서 거의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다라고 우리와 같이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대만 시장도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장은 한마디로 뭐 파죽지세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또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거침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이랄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적합할 정도로 아주 강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12월 지난주 후반과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상승세가 이제 거침없이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씩 점증하고 있는 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뭐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의 장세 성격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장세 성격 판단은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이 ZEW 현재 상황 평가와 경제 성장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개가 발표되지는 않는데 미국과 유로존, 영국, 일본 4개국 GDP를 가중 평균해 가지고 이 세 개의 지수로 만든 건데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요. 이 검정색으로 그려진 게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는데 중립은 0입니다. 똑같다 그러면은 좋고 나쁘고가 똑같다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한 건데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6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지난 3, 4월에 유로존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런 현재 상황이 무너진 다음에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정도로 침체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반대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 지수는 52니까 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 즉 다시 말해서 현재는 어둡지만은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이런 높아진 기대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확대에 대한 어떤 동력들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내년도 세계 경제를 좋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하나와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지만은 미국에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두 기대가 작용을 했었는데 이것들은 지금 조금 상당히 시간이 조금 된 오래된 재료, 익숙해진 재료가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새로운 동력이 확충되지 못한다면은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진다면은 또 시기가 근데 이제 연말 연초라는 측면을 감안을 하면은 상승의 추가 상승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이 두 가지 평가가 다 가능한데 결론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장이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일방적인 상승 추세에 쏠림에 편승하기보다는 조금 이제는 신중한 어떤 자세가 필요해진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이런 기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동력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주에 있는 미국 FOMC 회의가 새로운 동력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진단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새로운 동력이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준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뭐 지난 11월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오르는 와중에 진짜 우리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지금 살짝 한번 비교해 보시죠. 미국 다우지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노란색 부분 보시죠. 조금 예. 확대한 모습 이건데 옆으로 누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쐐기형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차트상에 잘 안 나오는 뭐 라운딩 탑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간으로 한 172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나스닥 한번 보시죠. 나스닥은 그때 11월 9일 날 그때 화이자 처음에 그 백신 소식 나왔을 때 일단 올랐다가 나스닥은 급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모더나 얘기 나왔는데 영 나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뭐 기술주, 빅테크주들은 백신 소식이 반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주간으로 뭐 한 86포인트 빠지면서 마이너스 0.7% 정도. 이 와중에 우리 한국 딱 보시면은 우리 1.41% 올랐습니다. 예. 예. 뭐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차트쟁이들은 뭐가 보이면 자꾸 선을 한번 꺼보는 거죠. 예. 이랬더만 의외로 저점끼리 고점끼리 연결하니까 이렇게 평행으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친 걸음에 우리 혼자라도 그냥 맞부딪히는 예, 그 채널 상단까지. 예, 최상단까지 맞부딪혀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지금 이쯤 가면 2,800이고 2,800. 이쯤 가면 2,900이고 뭐 네. 3,000이고 막 부르는 게 값이죠. 예, 그렇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벌써 과매수 잠깐만 이렇게 아래쪽에 RSI 지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이렇게 이 무렵도 그랬고 이 무렵도 그랬고 이 정도의 과매수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면은 조금 숨고르기는 필요한 상황이고 예.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 한 주 특히 선물 옵션이 있었던 그 와중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시면 우리 또 개인이 막아냈던 거 아닙니까? 목요일 날 얼마나 집어던졌습니까? 외국인들. 그런 상황에 연간으로 금년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개인이 45조를 사면서 다 받아내는 뭐 이렇게밖에는 지금 이른바 수급 요인으로 돈 많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 증시를 갖다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 거의 뭐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수가 잘 버틴다는 것은 이렇게 시장 여기 이 와중에도 상당히 이렇게 종목 따라서는 소외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증권회사 이미 내년 전망을 모두 다 끝냈을 테니까 이상재 이사님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충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 정도에 전망을 했던 회사와 11월 말에 전망을 했던 회사 사이에서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11월 한 24일 정도에 이렇게 내년도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또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그때의 전망치도 좀 추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했던 코스피에 대한 내년도 전망치는 바닥은 한 2,400포인트 정도 보고요. 상단은 한 2,850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다 왔네요, 이미.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의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망을 했던 그 근거들을 조금 보면은 그 근거들은 계속 조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저희들이 봤던 것은 역시 이제 이렇게 알려진 대로 이 백신 접종이 보편화되면은 내년도 경제가 좀 좋아진다라는 것이랄지 선진국들의 이 최소한 긴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거다. 계속해서 경기 부양 기조가 이어진다. 이런 점들 펀더멘탈에다가 조금 밑에다 깔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국은 영업이익, 기업 이익에 따라서 코스피가 결정이 되는데 내년도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2021년도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2020년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 결과적으로 절대액으로 봤을 때도 2017에서 2018년도의 이 직전 최고치 수준이 2021년에 만들어진다는 점. 이런 기대가 유효하다면은 워낙 지금 연말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 지수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할 여지는 생겼지만은 그 상승의 기반은 유효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전체 그림을 보면은 좀 상고하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돼서 내년도 경제가 백신으로 정상화된다면은 저희들이 이번 상승 장세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인데 그런 어떤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경제가 내년 여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은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화되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제는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이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가이던스, 선제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난 2013년의 사례를 감안한다면은 정말 내년도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가 계속 유효한 상황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은 경제 회복이 정말 본격화되는 시점,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서 저희들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조정 시의 비중을 계속 확대하자. 주식시장의 상승에 어떤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지만은 내년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판세를 판단해 보자라는 게 내년도 2021년에 대한 코스피 전망과 투자 전략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현역일 때에 제일 한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숫자를 놓고 그 숫자를 맞췄냐 틀렸냐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가 어떻게 아냐. 다만 그 숫자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향성이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가 숫자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내년도 시장이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께는 동일한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곤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예. 올 한 해 이제 굉장히 난처해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시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 예, 뭐 그리고 사실 제가 곤란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상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만 소장님은 직접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질문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상태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참 모든 게 이제 강세장일 때와 약세장일 때의 시장의 속성이라는 것이 올 한 해 정말 이제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강하다 싶을 때는 어떤 악재도 다 호재로 소화될 수 있는 거고,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신규 실업 수당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그랬더니 당장 나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뻗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부양책 합의해야 될 거 아닌가. 예. 이런 식입니다. 거기다가 뭐 22가 뭐 주절주절 많은 걸 내놓았습니다만 결국은 다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뭐 PPP 긴급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규모 늘리고 연장하고 내년에 가면 또 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또 만들겠습니다 해서 뭔지는 일일이 다 파악이 안 되지만 메시지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계속 뿜뿜 해드릴게요.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과연 이제 그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무슨 부양책도 괜찮을 것이고 백신도 어쨌거나 그거 할 거고 한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 동영상 트윗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무료로 다 할게.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곧 나오는 모더나 백신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한테 무료로 뿌려줄게. 그러려고 우리가 이 돈 썼다. 많은 돈을 썼다 했는데 전국 각지에 보냈다는 그 백신을 그것도 주지사들 성향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막상 가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백신 접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건데 뭐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의 논리대로 나쁘면 경기 부양책 아니면 백신 때문에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지겠죠. 내년은 기저 효과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럭저럭 갈 것 같은데 그 생각지 못한 변수
우리 국내에서도 뭐 상당히 이렇게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수만 명, 십수만 명 정도는 감을 잡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번 빵 터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어떤 버티는 장은 계속 갈 것 같은데 문제는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데 대한 반독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지수 자체는 걔들이 끌고 왔던 지수이기 때문에 그쪽에 타격이 가해지면 지수는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미국 시장에 새로운 동력 얘기하셨고 FOMC 회의 또 얘기하셨고 하셨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전망, 그다음에 포인트 어떤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 ECB가 통화정책 해가지고 팬데믹 긴급보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금액을 5천억 유로를 확대하고 기간도 9개월 연장하는 그런 새로운 금융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죠. 따라서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강한 주가 상승을 끌어왔던 요인들이 지금 조금씩 우리보다는 미국 쪽에서 피로감을 조금 느끼는 게 아까 주가 차트에서도 봤지만은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FOMC 회의를 뉴욕 증시는 상당히 기대를 할 겁니다. 지금 FOMC 회의 12월 FOMC 회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22처럼 자산 매입 규모를 좀 확대해 달라. 이게 지난 올해 3월 이후에 6월까지는 주간 단위로 2천억 달러 이상 미국 국채와 MBS를 매입을 했었는데 6월부터 12월 초까지 보면은 한 주에 한 200억 달러, 월간으로는 한 800억 달러 정도로 매입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패드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말만 하면서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말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드레이션을 장기화시켜서 미국 장기 시장 금리를 하락시키는 쪽에 어떤 부양 노력을 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저런 조치들은 뒤로 미루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미 연준의 자산 매입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제시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산 매입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준비된 차트 하나를 보시면은 미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얘기하지만은 지금의 미국 경제는 유동성을 확대하는 통화 정책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 소비는 크게 늘어났는데 파란색으로 그려진 소득은 지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12월 26일이 되면은 그나마 정규적으로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종료돼서 미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임시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종료가 되니까 내년 1월이 되면 정말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치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미 의회가 이런 재정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먼저 유동성을 확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미 연준이 디플레를 우려할 상태는 좀 지났고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는 미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는 크게 하회하지만은 인플레가 조금 확대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목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미 국채 10년물에 있어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지수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이번 12월 초에 보면은 190bp. 연준은 이게 250bp를 넘어서서 상당 기간 가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는 낮지만은 지난 3월 8월 초에 한 100bp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은 많이 올라와서 2009년 5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물가 불안, 물가 하락을 우려해서 디플레를 우려해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기준도 조금 낮고요. 세 번째는 지금 ECB가 금융 완화 자산 매입을 확대했으니까 패드도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로존의 서비스 경기가 좀 다릅니다.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마켓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서비스 PMI와 유로존의 서비스 PMI를 보면은 이 검정색으로 그려진 유로존은 50, 중립이 50인데 50 밑으로 한참 크게 떨어져서 침체인 반면에
이 미국의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일을 따라서 금융 완화를 자산 매입을 확대할 필요성까지도 좀 적어서 이번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장기채 매입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거나 아니면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조치인데 이런 부분이 뉴욕 증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자산 매입이 없다면은 조금 실망할 것이다. 추가 자산 매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기대에 좀 못 미친다라고 평가할 거고 그나마 장기채를 매입하는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을 장기화하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면은 그래도 시장 기대에는 부응하니까 좀 중립적인 영향이 미칠 텐데 그냥 단순히 가이던스만 제시한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하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좀 실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하면서 이번 주 미국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하느냐와 관련해서 이 동력이 확축될 것인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FOMC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이 제시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톤을 보게 되면 새로운 동력이 제시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저금리로서 내리고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한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것은 애플이고 2020년도에 이 팬데믹으로 해서 저금리와 유동성을 공급한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주식은 테슬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거품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테슬라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논쟁적인 종목도 없습니다. 뭐 지금 600불 대 지금 700불을 바라보다가 조금 밀려나 있는 이 테슬라를 보고 90불 전망하는 12개월. 예. 그게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데도 아니고 JP 모간입니다. 음. 근데 이 와중에 또 700 몇 불 간다는 건 또 골드만삭스입니다. 예. 월가에 난다 긴다는 두 IB가 그렇게 전망이 극극을 달리는 가운데에 테슬라 관련한 거기에 또 보면은 테슬라 매니아들의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는 거의 뭐 신앙이죠. 반면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티적인 분들에 보면은 굉장히 또 신랄합니다. 예. 예. 저는 이거 테슬라를 이제 신화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이 장면은 2019년 4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하이에서 그냥 테슬라 전기차 화재 났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1억 넘는 모델 X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서울에서 차주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뭐 불나는 거 수시로 있고 자율주행도 아직까지도 불안전한 상태. 뭐 특히 지난주에는 또 이 시험 단계이긴 합니다만 착륙 과정에서 우주선이 또 이렇게 폭발하는. 근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얻었고 화성은 우리가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를 갖다가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은 야 그거 전기차 회사라고 보면 안 돼 이런 논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전기차 회사 아니면 뭔데? 글쎄요. 그렇죠. 차 몇 대 파는데 얼마 버는데 이 얘기입니다. 얼마 번다고 그 뭐 종이 쪼가리 풀어갖고 또 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뭐 몇 조를 갖다 순식간에 벌겠다는 거야 이런 식인데 어쨌거나 지금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참 교과서적인 차트가 나옵니다. 하나 올라오고요. 1파 짧은 심플한 조정 2파, 3파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꽤나 복잡하면서도 지루한 조정 이후 결국 11월 이후 올라왔는데 이 마지막 파동에 조금 오버슈팅 내지는 저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짐작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어렵다는 것은 2주 연속 이 캔들이 예사롭지 않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2주 전에는 아래 꼬리 달리면서 거의 무슨 압정 모양 행잉맨이라 그러다가
다 왔나 싶었더니만 또 상승을 했지만 또 지난주는 또 십자형 도지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주 같습니다. 이제 S&P 500에 편입되는 그 무렵 가면은 뭐 이제 뭐 300 몇억 불 하다가 이제 1000억 불까지 들어온다고 막 펌프질인데요. 예. 글쎄요, 실제 그렇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나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해댔는가 싶어서 과거 자료를 좀 봤더니만 뭐 환율이든 주식이든 지난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엉뚱한 소리만 했더만요. 그래서 아주 좌절감을 느꼈는데 기사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다 전문가나 기관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그 무렵의 레벨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전망을 하더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소장님이 뭐 약간 틀리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모두 다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누구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2020년은 이래저래 참 특이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생각하실 건 없고요. 자,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의 테슬라의 미국 내 전망이 90달러와 700달러 서로 엇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데 결국 보게 되면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버블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냐 이거를 어느 쪽에 실느냐에 따라서 네. 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님께는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더 강한 상태인데 워낙 이렇게 강세가 되다 보면 오히려 디플레이션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원화가 보니까 올 그 여름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한 1,200원 하던 게 지금 한 1,080원, 9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10%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소비자 물가가 이 디플레 쪽에 힘을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환율이 이 소비자 물가 이 디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10% 떨어졌지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회복이랄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행해서 나타나니까 이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쇄가 되면서 한 5에서 한 6% 정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문제는 수입 물가가 예를 들어서 한 10% 가까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 수입 물가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수입 물가의 하락이 소비자 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데는 이게 탄성치가 0.1도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수입 물가라는 것은 공업 제품 중심으로 가니까 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업 제품이 한 33%, 또 공업 제품 가운데는 이런 또 수입하고는 조금 무관한 요인들도 좀 있고요. 이제 농축산물이랄지 서비스가 53% 물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가 대략 한 10% 정도 떨어지면은 소비자 물가가 1% 떨어지는데 그 탄성은 훨씬 더 적게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플레까지 환율 하락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 10% 떨어졌는데 앞으로 또 10%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안정이 되면은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서서히 떨어진다면은 디플레 우려를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에서 가장 큰 변수가 결국은 미국 경기 부양책입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예. 지금 부양책이 이 공화당이 얘기하는 게 한 9,080억 달러. 이 세부 내역이 또 중요한데요. 이 반면에 지금 초당파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게 한 4,7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게 이 준비된 차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면은 이 공화당 안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이 급여 지급 프로그램, 급여를 지급하는데 돈을 지급하는 맨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그려진 공화당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소비자에게 지불하는 안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 민주당 초당파가 제시하는 안보다는 좀 작고요. 그 외에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화당 안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규모의 문제보다는 흔히 알려져 있는
공화당은 이제 친기업 쪽이 되면서 기업들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면책을 얘기를 해주는 예. 이 면책 특권을 주는 책임보호 조항을 꼭 집어넣자라는 게 공화당 주장이고 민주당은 이걸 빼고 대신에 공화당이 싫어하는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지방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주장하고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 18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로 지금 협상안이 일주일 더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월 5일에 있는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를 보고 만약에 거기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가져가면 훨씬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지도 한 가지 있고요. 제가 좀 더 생각하는 것은 협상이 만일에 이번 주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망이 생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가지 있고 제가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공화당 안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 하락을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은 예.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공화당이 얘기하는 소규모 부양 정책에 민주당이 이렇게 결국은 지고 내려갔다는 거고 그건 앞으로 2년 동안 2022년 12월에 그 의회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바이든 2년 동안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인식을 우려감 내지는 기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번 부양 정책은 타결이 조금 큰 규모로 되지 않는다면은 예. 조금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예. 하락을 조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소장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최근에 보면 주가도 오르지만 유가도 드디어 브렌트가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뭐 유가도 그냥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 예. 수요가 조금 더 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입니다만 이제 그거죠 뭐 저기 어디 유가만 오른다면 그거 하겠는데 뭐 곡물 가격 오르죠, 비철금속 오르죠, 뭐 다 오르니까 달러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한번 들러붙은 김에 예. 한번 우선 이 점선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는 거죠. 50불에서 한 55불 사이. 예. 거기서 좀 막히면 또 모르겠으나 그것도 열린다. 그러면 또 뭐 60불에서 70불 사이 구간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지금 뭔가 이렇게 자산 가격에 있어가지고 뚜렷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지금 한번 가는 거고 또 약간의 저쪽에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중동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지금 유가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딴 거 비트코인이니 뭐니 오른 거에 비하면 얘는 좀 서운하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아무튼 유가는 뭐라 그래도 석유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수요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실물 경제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런 정도는 안 환율이라도 되기 좀 때문에. 떨어져서 아직도 우리가 1,300원 근처에서 기름 넣을 수 있는 게 예. 그나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셨습니다.